일단 오늘 그 미국장 한번 먼저 좀 이야기해야 되겠죠. 3대 지수가 다 급락했는데 네. 일단은 국채 금리가 지금 급등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에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번 주 미국에서 발표가 예고돼 있죠. 네. 그거에 대한 우려, 경고가 백악관에서 나왔다 이런 뉴스도 있고요. 일단 상황을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장이 조금 힘이 좀 괜찮았었는데 지난주 후반부터 다시 좀 밀렸죠. 제가 오늘 아침에 5시 57분에 6시 정도에 캡처한 건데 화면 좀 같이 보실까요? 맨 하단에 있는 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어느새 이제 2.78%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여전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저께 조금 또 안 좋았던 것은 어제 뭐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또 기대치보다 조금 높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그런 게 있거든요. 어제 중국의 물가 지수가 8% 정도가 나왔는데 8% 중반 8.5 정도. 중국의 물가지수의 절대치는 지금 5개월 연속 한 8% 이상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치는 지난 2월 달보다는 조금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뭐 8% 초반으로. 근데 기대치보다는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대치는 7.9% 나오지 않을까. 어제 장중에 발표됐던 건데. 근데 갑자기 왜 중국의 물가지수를 이야기하느냐. 중국의 물가지수가 상승하게 되면 특히나 생산자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게 중국의 소비자 물가로도 전이가 되면서 또 중국은 세계 최대의 생산국가 아닙니까? 그럼 중국의 생산품을 또 미국이 소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연쇄작용으로 갔을 때는 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까지 올라가겠죠. 오늘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 예정인데 뭐 시장 예상치는 지난달에 이제 7.8% 정도 나왔었는데 오늘은 거의 8% 이상을 전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일 물가 상승을 하고 있고 어제는 또 백악관이 불을 질렀네요. 예,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제 국채금리 상승한 이유가 백악관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너무 비정상적인데 네, 그런 표현을 한번 했어요. 그런데 그런 발언에도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게 좀 특징이고, 밤새 좀 안 좋았던 거는 유가는 많이 내렸어요. 95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근데 최근 이제 유가 상승 이유가 어떻게 보게 되면 100달러 밑으로 내려온 게, 공급 요인, 그러니까 뭐 전략 비축률을 방출한다 그런 이슈였는데, 하필이면 어제 같은 경우는 해석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다시 또 뭐 광저우라든지 봉쇄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수요 둔화 우려 이렇게 해석해버리게 되면 똑같은 하나의 현상,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그런 게 있는데 하나의 현상을 두고 공급으로 인해서 하락을 하게 되면 시장은 좋은 거. 하지만 거기에 수요 둔화라는 코멘트를 붙이게 되면 나쁜 건데 근데 이걸 또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그럼 유가가 오히려 75달러 정도에서 130달러까지 상승했던 올해 상반기 기준을 보게 되면 그거 다 공급 요인이었잖아요. 그렇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예, 그런 게 좀 있었고 비트코인이 4만 달러를 이탈했습니다. 이거 좀 특징이에요. 비트코인이 4만 달러 이탈했다는 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 테슬라의 주가도 같이 내렸겠죠. 뭐 천슬라가 그러니까 거기는 테슬라 완전 연동이 되니까. 네, 이것도 있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우리 비트코인 가격이 왜 하락하느냐? 제가 뭐 비트코인 가상화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깊게는 이야기 안 드리겠는데 주시장 투자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제 국채 금리의 상승은 다른 한편으로 인플레이션한 경계금을 가져가는 것이고 그러면 초위험 자산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져가는 거겠죠. 가상화폐는 대표적인 초고위험 자산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한 4만 달러 이탈한 거. 근데 그거는 고스란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나스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오늘 되게 내용이 깊군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 정도로 분석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네. 이 그림 7개를 가지고 미국장을 다 풀어드리잖아요.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4만 달러 이탈했다 그러면 시장 국채금리에 대해서 반응을 한 것이고 그 흐름에서 나스닥의 약세를 불러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근데 또 하나의 그림은 뭐냐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중에서 비중이 높은 종목이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최근 엔비디아가 주가가 이제 3월달 정도 상승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한 2, 3주 동안에 얼추 20%가 빠졌어요. 엔비디아는 대표적인 또 GPU예요. 그래픽 처리 개발 장치니까 이 GPU 같은 경우가 이렇게 가정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소비자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비트코인 채굴과 또 관련이 높습니다. 그렇죠. 게이밍도 포함이 됐지만 그래서 엔비디아가 5월 25일 한 달 정도 있다가 실적을 발표할 건데 지금 의견이 조금 분분한 게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소비자용 GPU 소비는 좀 둔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부 미국의 모 애널리스트는 목표가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보통 뭐 반도체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는 서버용이라든지 이쪽은 괜찮은데 소비자용이 둔화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밤새 미국 증시의 특징은 국채 금리에 반응했다. 이 한마디로 기결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하여튼 10년물 국채 금리가
뛰어도 오르고 저게 또 빠져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또 네, 네, 빠지고 이 참 뭐 어떻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이제 추세적인 이슈가 되고 지난주였죠. 우리 글로벌 증시가 3, 4주 연속 상승해서 차익 매물이 나온 그 트리거가 FOMC 의사록이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 목요일날 발표된 의사록이었는데 어쨌든 의사록에서는 이제 당장 5월 달부터 5월 달에 이제 50 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상과 월 900억 달러의 이제 900억 달러 맞습니까? 맞죠? 네, 900억 달러의 양적 긴축을 진행한다 그 이슈였는데 여기에 사실 또 하나가 이걸 좀 진정시킬 수 있는 재료가 한편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도 조금 빨리 좀 완화됐으면 좋겠고 중국의 코로나도 조금 봉쇄보다는 조금 줄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오늘 아침에 또 여기에 미국 증시 그 사실 종가 저가로 마감을 했어요. 제가 지수 그림을 이렇게 퍼센트를 놔뒀습니다만 종가 저가 수준으로 제일 안 좋은 그림으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이 하락을 해도 막판에 당겨서 마감하면 우리 장이 보통 선반영을 받거든요. 근데 미국이 종가 저가로 마감하면 돼. 하필 또 약간 이 양반 이러면 안 되는데 이 러시아가 마리오폴에서 우크라이나죠. 마리오폴시에서 유독성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미국발 보도가 조금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또 화학무기 이야기 나오게 되면 세상이 민감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시장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미국이 그럼 러시아 제재안을 강화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이슈, 복합적인 이슈가 있다 보니까 어쨌든 미국의 기술주는 좀 나쁘게 마감했고 오늘 아침 한국장 출발 분위기도 뭐 어제도 조금 약했는데 오늘도 일단 뭐 올라대는 자리에서 올라지 못했으니까 초반에 조금 약세는 면치 못하지 않겠느냐 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가 그래도 그 미국 시장이 약할 때 또 한국 시장을 잘 버틴 경우들이 여러 차례 있어가지고 네. 그래도 우리가 오늘 좀 디커플링 되지 않을까 기대감도 좀 있는데 일단 가장 큰 핵심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연준이 뭘 해도 인플레이션 잡을 수 없는 거 아니야? 이 걱정이 자꾸 이제 새록새록 좀 떠오른단 말이죠. 미국 시장에서. 네. 미국만이 아니죠. 세계 곳곳에서.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말씀하신 대로 이건 공급단 문제지 이게 수요의 측면이 아니니까 그냥 그 코로나만 이렇게 잘 풀리면은 그냥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좀 가볍게 보고 있는데 네. 돌아가는 상황은 어쨌든 만만치 않아요. 일단은 오늘 미국 우리 한국 시간으로 아마 밤 10시 전후에 발표될 건데요. 미국의 3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정말 이제 8.8% 이상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망인데 이제 그게 나왔을 경우에 시장의 반응인데 어제는 이제 CNBC에서 이 제프 콕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우리말로 제가 풀어놨는데 그러니까 연준이 이렇게 보면 뭐 이자율을 올린다고 하는 경우 이제 금리 인상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게 get inflation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지 않겠냐 뭐 이렇게 이런 말을 쓰긴 썼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 그다음 말이 있어요. 근데 why it could fail 이렇게 했는데 실패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려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는 쉽게 말해서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거는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는 있는데 결정적으로는 실패할 거라는 거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면 제가 한글로 우측에다 적어놨는데 이제 이분의 제프 콕스의 이분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과연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오른 원인이 뭔데? 그러면은 돈을 많이 풀어서 꼭 그만 아니지 않느냐? 미국의 항만이 봉쇄되고 지금 어제 중국의 광저우, 상해 이쪽 항만이 봉쇄되면서 물류 대란이 발생하면서 물건이 제때 적재적소에 상승하지 못하니까 발생하지 않느냐. 그러면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원칙적인 이야기. 오케이. 그럼 금리 올렸어 연준이. 자, 금리 올리게 되면 갑자기 물류가 풀리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자,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고 해서 갑자기 중국의 생산이 재개가 되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런 표현을 쓴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장 너무 단순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제프 콕스 이분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결정적으로 연준이 인플레이션의 원인 자체가 통화 팽창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물류 대란이 만들어낸 공급단인데 여기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되면은 경기 침체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밑에다 코멘트를 적어놨어요. 이게 상당히 선문학적인 단어입니다. 연준은 경기 침체를 원하지 않는다. 이 표현에서 제가 이제 해석을 좀 해드리려고 이렇게 적은 이거는
제퍼콕스가 아니라 양봉 하창봉 대표의 말입니다. 빨간색은. 관심 없고. 관심 없고. 이러시니까 안 되시는 거예요. 연준이 더 관심 있고. 아니, 근데 네. 진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저게 이제 우리 일반적인 많은 네. 사람들이 생각이잖아요. 연준이 과연 경기 침체를 원할 것이냐. 인플레이션도 잡으려고 하지만 이것도 잡으려고 하는 어떤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또 연준 위원 가운데서 그런 얘기한 사람도 있잖아요. 주식 시장이 좀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 근데 연준은 뭐 사실 주식시장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게 금리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아니면 물가가 올랐다는 만으로 동화 팽창과 확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연준의 본인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큰 그림에서는 경기의 정상적인 어떤 흐름의 사실 목표죠. 왜냐하면 통화정책, 금융기관 같은 경우가 단순하게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 올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경기가 침체로 가기 때문에 했을 때는 돈을 풀게 되는 거고 경기가 과열일 경우에는 이제 돈을 쥐게 되는데 지금 연준은 사실 조금 애매한 그림에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뭐냐면 경기가 과열이라서 인플레이션, 쉽게 말해서 물가를 인상하는 게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물류 대란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공급 부족에 의한 인플레이션 자체가 경기 침체를 가져올 것이니까 연준의 생각은 너무 이상적인 거예요. 경기 침체를 가져올 것이니까 밑에 말한 대로 금리 인상은 그래서 실제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해서 경기 침체가 빠지는 것을 막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바로 그게 포인트입니다. 지금 거꾸로 이야기하게 되면 만약에 연준이 단순하게 물가가 상승한다는 말은 오늘의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상승한다는 이유만으로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이제 소비 지표들, 뭐 사실 지난주에 주간 실업수당 신청 것도 잘 나왔고, 3월달 고용도 잘 나왔는데, 또 이달에 발표될, 아마 이번 주죠. 미국의 소매 판매. 그러니까 미국은 전체 경제의 3분의 2가 소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8%가 넘는 소비자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요 소매 판매라든지 이런 소비 지표가 잘 나오면 금리를 단행을 하는 거고 오히려 이런 물가 상승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소매 판매가 감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고용이 악화된다든지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증가한다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 아마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는 오히려 늦출 겁니다. 그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밑에 제가 적은 연준은 경기 침체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은 뭐냐면 연준은 단순하게 인플레이션은 숫자만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만약에 미국의 주요 매크로 소비 지표가 건전할 때는 금리 인상 속도를 강화할 것이나 오히려 거꾸로 그러한 지표에서 아무래도 물가에 반응하는 미국 경제 위축을 가져온다면 속도 자체를 빠르게 가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쨌든 시장이 어쨌든 흔들리는 건 변동성이 있다라는 건 한쪽 방향으로 정해지면 아예 그냥 계속 떨어지거나 이런데 이게 떨어졌다, 올랐다. 이게 사람들 심리가 자꾸 이제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건 네. 이제 기대감도 있다는 얘기인데 네. 이 우려만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계속 나오는 화두는 결국은 실적이 좋아질 기업에 집중하자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어제도 저희가 그런 내용으로 방송을 했는데 좋아질만 하는데 또 중국에서 더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저게 빨리 확산 빨리빨리 돼가지고 자연 치유가 면역이 되거나 해가지고 이게 풀려야 되는데 계속 봉쇄 중국을 전체를 봉쇄할 수 있을까? 어제는 이제 중국 광저우까지 이제 뭐 코로나 전면 검사를 한다고 하다 보니까 어제 뭐 한국에서는 물류 관련주들이 움직였고 또 상해하고 광저우 이슈 때문에 어제 전기차 관련주도 많이 빠지고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올랐던 뭐 전기차 관련주가 많이 하락한 게 LG엔솔 이슈 실적 발표 때문에 화답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쪽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었는데 지금 테슬라도 사실 중국에서 공장 가동 셧다운 중이거든요. 여기에 중국의 이제 3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전기차에서 니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의 고급형 세단을 만드는데 니오가 어제 이제 또 상해 쪽에서 공장을 중단한다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생산을 이제 국내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었고 밤새 그래도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희소식은 광저우가 전면 봉쇄에서 어젯밤 한 10시 정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한 봉쇄 수준 자체를 43% 수준 정도로 낮춘다고 합니다. 그런 이슈 자체는 사실 어저께 약간 조정을 받았던 종목에 대해서 뭐 배터리도 될 수가 있고 오늘 한번 좀 지켜볼 이슈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상태에서 이 내용은 뭐냐 하면은 어쨌든 뭐 실적 좋아지는 종목을 찾아라 이 내용은 이거는 우리 착적 김민수 대표님의 전문 분야이긴 한데 이따 좀 들어보시고 어제 에세리언 종목이 보면
ISC죠. ISC라는 개별주가 이제 DDR5 관련 사켓 관련주들인데 실적 발표하니까 장중에 7% 뛰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들은 조금 덜합니다만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물론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는 없어요. 컨센서스 안 나오니까. 하지만 이제 지금 좀 크림에서 봤는데 자료를 좀 보시면 하나금융투자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률 전망치가 조금 낮습니다. 9.98. 그러니까 대한민국 주식이 미국 주식보다 밀리는 가장 결정적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국은 어쩔 수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중간재 생산의 비율이 높고 시장 지배력이 낮은 기업들은 똑같은 쉽게 말해 예를 들어서 애플은 1,000원을 팔면 300원, 400원을 남깁니다. 그래서 애플이 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성은 똑같은 1,000원을 팔게 되면 많이 팔아야 150원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실적인 면은 뭐라 그러냐면 이 영업이익률이에요. 한국의 영업이익률 지금 1분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 S&P 500 기업과 한국에서 매출액 증가 속도는 미국보다 퍼센테이지가 한국이 더 높습니다. 이번 1분기 실적 발표 컨센서스가. 근데 영업이익 우리가 순이자 마진이라고 이야기하는 마진율 개념에서는 한국이 미국보다 밀립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시즌에서도 아마 조금 더 디커플링이 생길 건데 좀 안 좋은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전체적으로 이제 전 종목은 아니고 보통 이렇게 뽑으면 아마 유니버스 한 200개 종목 쪽으로 한정됐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자료만 놓고 설명을 좀 드리면 향후 12개월 영업이익 전망치가 2월 달만 해도 9.89에서 약간 올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 증가력이 높은 기업들이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는 이야기인데 올해 영업이익률 연간 기준으로 연간입니다. 이거는 연간으로 좋아지는 섹터가 뭐냐 보니까 지금 생각보다 통신주 잘 가요. 지금 보시면은 은근슬쩍 SK텔레콤, U+, KT 다 주가가 확 돌았었거든요. 통신주 그리고 뭐 가전, 2차전지, 화장품, 옷, 자동차, 에너지, 건설, 기계, 유통, 인데 통신 같은 경우가 잠깐 어떻게 보게 되면 현 윤석열 당선인의 약간의 수혜주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통신주 사실 무거워서 투자 잘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잘 안 하는데. 근데 요즘은 경기방어주가 또 이런저런 면에서 KT 같은 경우는 FTSE 수급 관리 있었는데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이거 휴대폰 우리 지금 뭐죠? 이거 핸드폰 단통법이라 그럽니까? 이것은 자급 제품도 많고 하는데 어쨌든 휴대폰 유통 구조에 대한 손을 보겠다. 그다음 망중립성에 대해서는 손을 보겠다.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통신사들이 오히려 올해 좀 수혜를 보고 있고 그래서 주가 관점에서 이는 하나대투 의견이지 저 의견이 아닙니다. 통신 쪽에서는 이제 뭐 KT적 같은 종목들이 되는 거고 IT 쪽에서는 SDI는 가전인데 늘 듣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지금 SDI는 제가 생각할 땐 지금 60만 원대에서 약간 힘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급등에 따른 승고리를 조금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 LG전자는 어쨌든 특허 수익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12만 원대 좀 확보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겠고 화장품 쪽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도 이제 영업이익률을 조금 높게 본 거는 아무래도 이거는 후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가능성을 먼저 예측하고 조금 좀 길게 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주가야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친환경차 관련 이슈로 움직였습니다만은 실적면은 사실 나쁘지가 않아요. 기아도 제가 알기로는 1분기 또 1조 이상 나오거든요. 근데 실적이 좋다 그래도 주가라는 게 시장의 트렌드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눈에 돋보이는 건 에너지 쪽은 어차피 좋아요. 여기도 이제 탑픽은 저희랑 조금 많이 다른데 에너지 같은 경우는 S-오일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정제 마진 자체가 좋아집니다. 계속적으로. 그렇죠. 그런 게 좀 있고 건설 쪽은 아무래도 기존 우리 건설사보다는 아마 건자재 쪽이 그래도 좀 나은데 일반 건자재는 원가 전가가 안 돼가서 중소행사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이야기죠. 페인트 줄의 주가가 움직이긴 했는데 사실은 그거 팔아도 손실입니다. 시멘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약간 시장 지배를 갖고 있는 페인트 중에서도 KCC 같은 경우 KCC는 뭐 페인트 넘버 3에 들어가잖아요. 아니면은 뭐 가구 인테리어도 한생각 시장 지배력이 있는 중견 기업 이상 기업들은 가격 증가력이 높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좋아집니다. 그런 건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호텔 레저 쪽이야 어차피 이제 위드 코로나 쪽이니까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 좀 열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여기 지금 그 울금빛님 올금빛인가요? 네. 아주 이제 네. 눈이 좀 안 좋으십니까? 인트로조라는 회사가 실적이 엄청 좋은 회사인데 그게 안과 쪽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안과에서 뭐 건강식품 아니면은 건강식품은 아니고 이제 인공 눈물도 만들고 네, 눈이 침침할 때
네. 아니, 지금 자동차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작년에도 자동차 정말 좋을 것이다 얘기했지만 결국 양치기 소년이 됐잖아요. 모든 증권사가, 애널리스트들도 그렇고. 저렇게 좋다고 하는데 우리가 얼만큼 믿을 수 이거는 있겠냐. 실적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주가가 아니라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거기에 그렇죠. 이제 주가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그건 거죠. 차후의 문제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많은 투자분들이 실적이 좋은데 왜 주가가 하락합니까? 그런 적 묻잖아요. 그거 말은 뭐냐면 주가가 실적이 좋은 거를 반영했고 모멘텀에 대해서 먼저 반응을 했다가 모멘텀이 소원할 때 주가가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좀 미국하고 다르게 좋은 실적이 발표됐다 하더라도 한 일주일이고 얼마 지나고 나서 갑자기 그러한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좀 네. 영향을 주더라고요. 컨센서스가 발표되는 대형주들은 실적 발표 당일날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가 다반사고요. 왜 그러냐면 잘 나와도 그래. 못 나오면 이 정도야 이렇게 반응하는 거고. 그래서 대형주 제가 말씀드렸죠. LG전자도 잘 보시면 그날 반응 안 했어요. 하루 다음 날부터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은 실적 발표할 때 그 실적 발표의 결과를 최소한 하루 이틀 정도 지켜본 이후에 반응하는 게 좋고요. 투자 관점에서는. 근데 만약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거기에 많이 반응이 나오면 만약에 수익 구간이었다면 잠깐 잘났다가 다시 보는 것도 낫고, 개별주들은 다릅니다. 컨센서스 없는 개별주들은 뭐 그냥 바로 튑니다. 그래, 그런 건데, 개별주들도 미리 조금만 여러분들이 뉴스플로라든지 조금 체크를 해보시고, 지난 실적과 분기 실적의 어떤 추이를 좀 지켜보신다면, 뭐 좋은 종목들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일정 부분 캐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봄 왔어요. 지금 네. 아주 따뜻해요. 저 올 때도 보니까 뭐 덥던데 이렇게 입어도 덥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제 화장품과 관련해서 이 마스크도 이제 리오프닝 되고 벗게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수혜주, 미용 화장품 쪽에서의 수혜주 어디가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트렌드는 주가가 바로 설명해주고 있는데,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라 정확히는 피부 미용 시술 쪽입니다. 피부 미용 시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루트로닉 클래시스가 3월달 외국인 코스닥 순매수 1위예요. 그리고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 이런 종목들인데, 일단 화장품과 단순하게 우리가 마스크를 벗는다고 해서 화장품주는 실적에서는 사실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고 가장 포인트는 이 피부 미용 시술 쪽으로 계속 포커스를 맞추면 좋습니다. 이게 바로 뷰티 쪽인데, 그럼 이게 왜 그러면 다른 화장품주보다 주가가 저렇게 연일 강세하느냐? 일단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봤던 거 딱 같이 하나인데, 이 주식을 볼 때는 하나만 보시면 돼요. 마진율이 엄청 높습니다. 화장품은 1,000원 팔면 잘해야 얼마나 남기겠어요. 유통 마진이 많잖아요. 근데 뭐 힐러든 보톡스든 이런 피부 미용과 관련된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보복 소비의 가장 확장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서울로 치면 압구정, 강남 성형외과 쪽으로 뛰어간다는 거죠. 마스크 벗고.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이쪽이 대부분이 마진율이 30%, 40%까지 나와요. 매출은 작고 대표적인 PS 관련주라, 만약에 봄바람 노마스크 이렇게 만약에 고른다면 여러분들 조금 더 좁혀가지고 단순히 화장품보다는 뭐 얼굴, 그러니까 뷰티와 관련된 힐러라든지 보톡스라든지 주름을 핀다든지 뭐 얼굴을 탱글탱글하게 한다든지 이런 관련주 쪽으로 계속 초점을 맞춰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